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로써 총선이 6일, 그리고 사전투표는 내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총선 당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자, 앞으로 민심의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없게 된 만큼 정치권은 민심의 지표 어떨지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 기자, 여야의 반집 싸움 시작됐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죠. 이른바 블랙아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이때 이제 부동층, 2030 청년층 누가 더 흡수하느냐 가장 큰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선거날까지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후보들의 막말이나 또 여러 리스크들이 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봤더니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2040 세대에서 지난 총선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표를 주느냐 이 역시도 관심사입니다. 여야는 현재 5%포인트 안팎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이 접전지가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소는 몇십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양당은 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유난히 박빙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충 전국에 49개 정도가 박빙 선거구라고 보는데 누가 우세다, 누가 열세다 이거 다 허망한 쓸데없는 예측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네네. 한동훈 위원장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보면 네. 자, 당 자체 판세 분석 공개한 게 이번이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100석 미만이면은 개헌 저지선 위태롭다 이렇게 하면서 절박함을 좀 나타낸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가 읽혀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각각 정당에서 합니다. 하지만 네. 사실 비교했을 때 여의도연구원이 굉장히 이 모집담도 크고 민주연구원에서 늘 부러워할 정도의 여론조사 정확도가 있었거든요. 예. 물론 양 연구원에서 하는 싱크탱크스 하는 여론조사는 국민들한테 공표는 안 됩니다. 그런데 4년 전을 돌아보시면 황교안 대표 시절의 미래통합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시절의 자유한국당 양당 대표들은 여의도 연구원의 그런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상황이 좋다. 당시에 홍준표 대표도 그랬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런데 좀 허세가 있었죠.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를 노렸겠죠. 근데 비교적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솔직하면서도 그다음에 호소를 하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결집해 주신다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언더독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박빙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서 여론조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한 최대한 90석 정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10석 이상 예상하는 건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낙관론을 좀 경계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양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읍소하고 네. 한쪽은 엄살 부리고 이런 상황인데 예. 선거에서 읍소하는 거는 졌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헌 저지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100석도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조금 더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이겨서 근데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라가 망할 뻔했고요. 민주당 정권은 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겨도 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나라가 잘 됐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제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수층이 완벽하게 결합하지 못했어요. 대파 논란이라든가 명품백 때문에 그런 이 보수층들의 결집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박지원 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를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어제까지의 결과 조사 내용을 오늘부터는 이제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어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 판세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이 명룡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부터 좀 보면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이 55, 그리고 원희룡이 37%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윤희숙 후보 48대 37이고요. 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격전이 펼쳐지는 경남 양산을에서는요. 김두관 후보 49, 그리고 김태호 41%입니다. 다시 서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갑 민주당 황희 46%, 그리고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41%고요. 또 서울 도봉갑에서는 안규령 44%, 그리고 김재섭 38%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마포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지은 46%, 그리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38%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중성동 을을 보면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43%,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41%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하위 10%에 반발해서 이 탈당에 국민의힘에서 새 둥지를 튼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서울 영등포갑에서 37%의 지지를 받았고요. 또 구청장 출신인 최현일 민주당 후보 44%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북갑에서 재선의 전재수 후보 53%, 그리고 이에 맞서서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후보 3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전체로 쭉 보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서간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훈 실장님, 먼저 이 아무래도 명룡대전 저희가 미니 대선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가장 관심이 가는데 일단 보면 이재명 대표가 18%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일단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기 제일 출렁거린 곳이 바로 계양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에 보여주신 것이 가장 이제 최근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뭐 이 원희룡 후보 측으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인 건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는데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런 흐름이 뭐 양측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왜 그렇게 이 계양을이 출렁거릴까? 뭐 앞서 그 여론조사 보면 특히나 계양을에서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출렁이. 네, 그렇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또 출렁거린 것이 이 계양을인 것 같아요. 예. 대개 보면 응답률이 조금 낮은 ARS인 경우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 앞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이나 혹은 문자 회신 이쪽을 보면 거꾸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앞서거나 굉장히 맹추격하는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보다는 흐름이 달라지긴 했다. 4년 전보다는 굉장히 긴박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출렁임이 좀 심하다는 문제도 어떻게 좀 받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뭐 보수층이 좀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지만 투표장 나가면 한 표 던질 거다. 이런 사이 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바뀔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의견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세요? 샤이 보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보수 정권인데 보수가 샤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에 응답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려워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지지층들을 압박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샤이할 일이 없습니다. 샤이 진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샤이 보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약한 보수 지지층들이 대파 논란이라든가 명품백 논란, 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정권의 문제점들 때문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게 현재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천 계약 문제도 여론조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원희룡 후보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여론조사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대전 아니에요. 그냥 명령대전이 아니라 원희룡 후보의 스토커 작전일 뿐입니다. 네. 정치적 웨이트도 차이가 나는데 억지로 야당 대표 그리고 전직 그 대선에 출마했던 분하고 붙어가지고 나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스토커 작전이지 명령대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마땅치 않네요. 네. 6일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서울 양천갑 중성동을 초접전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 텐데 남은 기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일단 뭐 중도층, 무당층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전략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봤던 여론조사 보면은 2040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그 비율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지금 박빙인 곳이 한 55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26곳 정도를 박빙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도층, 무당층 이쪽이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좀 지지율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의료 갈등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표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물가도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자진 사퇴의 형태로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의료 갈등은 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잡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후보 또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많이 닿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들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들의 표심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민주당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중도층의 표심이 저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도 하나씩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유선호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흐름상 이제 굳히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남은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뭐 재선거는 투표가 이제 벌써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대급 이제 투표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각 당에서는 뭐 자기네들의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양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은 사실은 표심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선거 운동이 시작하는데 지금 남은 뭐 시점에서 중요한 전략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중도 무당층의 표심 그리고 각 진영의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별 후보들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미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이제 거세고 뭐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재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역대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재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도 큰 흐름, 큰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다. 마지막 남은 선거 일주일 동안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도 행보를 많이 보여왔는데 또 장관 기자 보면은 이 여야 대표들의 행보 어디 가서 선거운동 하느냐 흐름 보니까 아 여기 가서 왜 했구나가 다 이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써 이제 8일째가 접어드는데요.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그리고 재판 리스크로 인해서 인천과 서울 한강벨트를 집중적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김부겸 위원장이 지방 곳곳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PK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어제 제주를 찾은 후에 이 경남과 부산 낙동강벨트를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또 부산역 광장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울산과 대구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충청, 강원, 경기를 훑었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수도권 격전지를 돕니다. 도봉구를 시작으로 해서 송파, 수원, 용인, 오산, 평택 등을 가는데요. 오늘 이 서울, 경기 유세 일정만 총 12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종걸 실장님, 이 양당 대표들 오늘 유세 일정까지 쭉 보셨는데 특징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한 8일간, 일주일간 그리고 오늘까지 보는 좀 특징. 상대의 벨트를 끊어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죠. 이 한강벨트 말씀하셨잖아요. 장가희 기자 리포트에. 그런데 한강벨트 중에서도 동작을에 7번이나 가요. 한 지역도 사실 한 번 가기 힘든데 전국구에서 7번이나 동작을을 갑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한강벨트 쪽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한강벨트의 남부에 맥을 끊어놓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한강벨트의 남부에서 오른쪽 동쪽은 강남 벨트예요. 강남벨트는 사실상 거의 국민의힘 쪽이라고 한다면 한강벨트 이남, 한강의 이남의 한강벨트의 가장 포인트가 동작이거든요. 동작을 끊어놓을 수만 있으면 완전히 한강벨트에서 모든 이 국민의힘 세를 강남에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동작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여기서는 또 여의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원입니다. 수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건 반도체 벨트의 맥을 자신의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경기도 남부예요. 수원 정부터 시작을 해서 안산 상록갑부터 해서 화성을 용인 정 이렇게 다 이 경기 남부거든요. 그럼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공격을 할 때 경기 남부 벨트를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맥이 바로 수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상대에서 유리한 벨트의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격전지를 약간 맥을 끊는다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유리한 곳을 또 더 찾는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선거 평론이 아니라 선거 기획을 오랫동안 했던 실무자 출신입니다.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당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정당과 내가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는 한 60% 정도 됩니다. 보통 총선 투표율이 한 60% 정도 돼요. 최대치로 잡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차 변미가요. 5% 이상 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다 끝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평론가들 나와서 선거를 몇 번 요동친다. 그 선거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선거를 내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선거 기획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거는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전에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 자체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대하게 짜여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 대파 논란이 한번 생겨버렸죠. 그다음에 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공을 들였는데 대통령이 거기 또 담화문 발표해서 찬물 끼얹어버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막판 변수는 거의 다 없어졌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두 분의 노력과 두 분의 수성, 두 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러면 또 한 번 이게 어떤 출렁거릴 변수는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 분이 열심히 하시지만은 선거는 어느 정도 틀이 자리 잡아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론도 하시고 개인 의견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장가희 기자, 양당 모두 굉장히 사전투표 독려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요, 내일 서울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특히나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이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전을 또 고른 건 충청 지역이 민심 향방의 이 잣대가 되는 만큼 좀 중원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254명 후보들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는 육상전 중에서도 백병전, 육탄전 상태가 됐습니다. 저기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 이제는 온갖 가짜들이 횡행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49개, 한 50개쯤이 소위 말하는 지지율 2, 3%로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갔다 합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 여선 왕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전투표가 좀 높으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일단은 뭐 야당 쪽, 민주당 쪽, 야권에 좀 유리하다 이런 좀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략이십니까? 네, 뭐 지금 사전투표가 전체 본투표 이제 투표율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65% 이상 투표율이 나오면은 뭐 야권한테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동조운동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계열 정당들은 사전투표 선거가 약간 뭐 이제 선거 조작이다, 음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향성을 조금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만큼은 뭐 수개표 뭐 진행도 하고 그러면서 네. 사실상 선거가 그 두 번 이제 치러지니까 사전 선거에서도 올인하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 254명 모두 다 이제 사전투표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뭐 투표를 높게 이제 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사전투표가 좀 높으면 좀 불리하다 이런 게 지금 통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2030 지금 뭐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도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혁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에 대한 부분이 2030 특히 여성층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으로 보여왔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층에 조금 더 닿아있다라는 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루 싸우는 사람은 3일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 싸우는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왔던 본투표일에 하자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는 254명의 모든 후보가 바로 내일 사전투표를 다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지지자분들도 함께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정권 심판론들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표에 대한 걱정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투표를 해봤자 뭐 내 투표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일 내내에 대한 이제 굉장히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과 모레죠. 사전투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